만주들과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유적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931년 신간의 해소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문화 수호운동, 사회주의 계열은 혁명적 농민운동,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에 집중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민족주의 계열이 추구하고 있었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민족문화의 핵심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역사에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인 조선어와 우리의 역사인 조선 역사를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했을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가장 주목할 만한 민족운동은 주요 언론사들이 주도했던 문맹퇴치운동입니다.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구호와 함께 한글 교재를 보급하는 문자 보급운동을 시작합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1931년 이후 분하로드 운동이라고 불리는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하는데요. 분하로드 운동은 러시아 말로 불, 속으로, 나로드, 민중이라는 뜻의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시작됐던 농촌 계몽운동을 조선에 도입한다는 의도입니다. 분하로드 운동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자 조선 총독부는 이를 민족운동으로 규정해 강제로 중단시키게 됩니다. 한편 조선어학회는 언론사들이 주도하는 문자 보급운동에 참여해서 한글 강습회 개최, 한글 교재 보급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식민지 민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었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뺏겨나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둘씩 잃어나가는 과정, 그것이 식민지 민중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1910년대 제1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모든 과목은 조선어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일본어로 편찬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교과서는 일본어로 편찬됐지만 그나마 조선어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이 유과되면 모든 과목의 교과서의 편찬 자체가 일본어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강의를 일본어로 하는, 그야말로 일본어에 의한 완벽한 내선일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말과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붕괴되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기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로 이곳에 1921년 조선어 학회가 만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조선어를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한 학술적 단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921년 결성되었던 조선어 학회는 전국적인 강습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곳곳에 조선어를 보급하기 위한 그런 강습회라고 하는 그런 대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각야날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한글날이죠. 그냥 딱딱하게 한글날이라고 하는 것보다 각야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의 특성을 보다 더 잘 살리고 우리말을 기념하는 그런 날의 의미로 더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기념일인 각야날을 제정하고, 그리고 한글 잡지인 한글을 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선어의 보존과 조선어의 보급을 위한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됩니다. 1920년대 활동을 하였던 조선어 연구회는 1931년에 이르러 조직의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변경을 합니다.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변경한 다음 조선어 학회는 기존의 20년대 활동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시하였고요. 또 하나는 표준어를 제정합니다. 이건 기존에 단순히 조선어를 보급하는 활동에 그쳤던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와는 달리 1931년 이후에 조선어 학회는 그야말로 문법적인 체계, 우리말의 문법적인 체계를 제대로 갖춰 나가면서 표준어의 제정,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제정과 같은 그런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던 것이었죠.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였으니 한 나라의 언어, 한 민족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사전의 편찬으로 그야말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을 총 집대성할 수 있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던 1942년 당시 조선총독부는 우리 조선어 학회의 활동이 학술적인 활동이 아니고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규정지으면서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면서 이 조선어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학술단체였던 조선어 학회가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규정을 받게 되면서 결국 42년에 강제 해산된 조선어 학회는 더 이상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완전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결국 이때 완성되지 못했던 우리말 큰사전은 1945년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야 한글학회에 의해서 해방 이후에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1920년대) 소위 말하는 문화통치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역사를 아주 뿌리부터 왜곡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역사 왜곡단체가 바로 이곳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산하의 중추원에 설치했던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오늘날은 서울특별시청 별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에 만들어졌던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역사 왜곡단체는 일본인 학자뿐만 아니라 조선인 학자들도 대거 가담하면서 조선의 역사를,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채 왜곡시키려고 하는 본격적인 역사 연구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조선사라고 하는 책 총 37권이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식민사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만들어 나가게 됐던 것이죠. 한편 이 조선사 편수회는 우리에게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신채시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우리 문학사에 처음 등장시켰던 육당 최남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바로 그 육당 최남선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식민사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선인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물론 한편 조선사 편수회는 1930년대 이후 이곳 경성제국대학 교수들과 더불어서 청구학회라고 하는 어용 역사연구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조선사 편수회와 이곳에서 경성제국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청구학회에서는 당시 식민사관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땅의 식민지 민중들한테 전파하고 그것을 각인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식민사관은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대단히 강력하게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어쩌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왜곡시키고 우리 스스로의 엄청난 자격지심과 엄청난 단점들만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요소로 우리 땅, 이 땅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조선사 편수회와 청구학회가 만들어냈던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허울의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로서는 첫 번째, 정체성론.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사회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는 아직 중세 사회로도 넘어가지 못한 채 아직도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조선이 일본의 중세처럼 막부 체제라고 하는 전형적인 중세 봉건적 질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도 조선의 역사는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론의 주요 내용이었죠. 한편 두 번째, 반도성론. 기본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결국은 대륙으로부터 혹은 해양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향력 하에서만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보는 것이 반도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타율성론. 조선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중국의 그늘 아래서만 발전한, 중국 문화를 카피하고 중국 문화를 따라하기만 한 그러한 역사를 발전시켜 왔고 단 한 번도 조선의 독자적인 역사를 발전시켜 온 바 없는 오로지 외국의 영향력 하에서만 발전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파성론. 이 조선 사람들은 둘 이상만 모이면
당파를 형성하고 그룹을 형성하고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는, 서로를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을 하기만 하는 그런 민족성을 타고난 집단이기 때문에 전혀 단합되거나 혹은 협동을 통해서 국가적 혹은 민족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내내 당파를 통해서 당파와 당파 사이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 조선 역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17세기 이후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전개되었던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허울 좋게 붕당 정치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러 당파들끼리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 속에서 조선의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적 후퇴만을 되풀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파성론의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제의 식민사관은 정말 다 맞는 얘기인가요? 조선의 역사는 끊임없이 아직도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역사인가요? 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그리고 둘만 셋만 모이면 무조건 파벌을 만들어 서로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인가요? 그리고 항상 외부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받고 우리 스스로 창의적이지 못했던 역사를 펼쳐왔던가요? 교실에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시기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 연구에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박은식, 신채호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조선 총독부의 식민사관이 우리 역사의 부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이른바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게 됩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에서는 우리 역사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했던 식민사관과 달리 우리 역사의 긍정적이고 자주적인 측면을 주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민족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희망과 그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역사 연구를 통해서 기울여 나가게 됩니다.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박은식 선생은 한국 통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와 같은 민족주의 역사학의 저술을 하게 됩니다. 일제의 침략 과정을 다뤘던 한국 통사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피로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였는데요. 이때 박은식 선생은 민족의 혼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의 민족의 정신적 측면을 대단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는 한국 통사 서문에서 국가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국가는 형, 어떤 형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역사는 신, 정신적 측면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현재 우리의 몸뚱아리 국가는 일본에게 빼앗겨 있지만 신, 즉 역사는 아직 우리에게 살아남음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연구하고 보다 더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형, 즉 국가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쳐 나갔던 것이죠. 한편 신채호 선생은 애국개몽운동 시기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역사 논설을 게시함으로써 왕조 중심 역사관을 비판하고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단지 신채호 선생은 고대사 부분에 특히 더 주목을 하여 우리 민족의 근원, 우리 민족의 뿌리를 되게 중요하게 밝혀내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와 같은 대표적인 저술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조선상고사 서문에 보면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주체로서의 아 그리고 타자로서의 비아 사이에 끊임없인 충돌과 갈등이 역사적 발전의 과정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더 강력한 전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저 멀리 단군신앙으로부터 화랑정신, 신라의 화랑정신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핵심을 난가사상이라고 하고 그 난가사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 정신이 보다 더 확대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한 바 있기도 했죠. 그 외에도 정인복, 안재홍 선생 등이 또 민족주의 역사학 연구의 대표적인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조선학 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을 재평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인보 선생은 민족의 어를 강조했고요.
안재홍 선생은 신민족주의, 새로운 민족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 선생 등으로 이어졌던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하나같이 대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세관에 맞서 우리 민족의 강력한 독립운동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역사적 연구를 거듭하였던 것이죠. 사회주의 역량으로 한국사 연구에도 이른바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역사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이론 체계를 정립한 칼 마르크스는 경제적이며 물질적인 토대가 정치구조, 교육, 법률, 사회 신분제도와 같은 상부 구조를 철저하게 규정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른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정치, 교육, 법률과 같은 제반의 상부 구조가 발전하는 것은 오로지 유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됐던 그러한 법칙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이른바 세계사적 보편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계사적 보편성이란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 해석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청동기 시대에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죠. 이에 따라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르크스에 따르자면 경제적 토대의 변화이죠. 이러한 경제적 토대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 인간 사회에 신분제도,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 신분제도의 변화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법률, 그리고 정치적 지배자로서의 군장, 그리고 그 정치적 지배자들이 군림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권력 시스템이 만들어진 바 있었죠. 우리 앞서서 봤던 것처럼 경제적인 토대의 변화, 잉여 생산물과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경제적인 토대의 변화가 그대로 사회신분제도, 그 다음에 법률, 정치 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죠. 이렇듯 역사 연구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을 주목하여 사회 정치적인 변화를 연구해 나가는 역사 연구 경향을 유물사관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을 곧 사회 경제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 경제사학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로서는 백남훈 선생이 있는데요. 백남훈 선생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조선사회 경제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사적 보편성의 범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조선 후기 이양법의 보급에 따라서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조선 후기 신분제도가 크게 동요하고 사실상 해체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품화폐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상업자본의 형태가 만들어져 나갔던 과정을 주목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사회에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점점점 싹트기 시작했음에 대해서 백남훈 선생이 강조했던 것이죠. 백남훈 선생은 기존에 있었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너무 우리 민족의 정신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우리 민족의 발전의 원동력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했던 정체성론, 뭐였죠? 우리 민족이 아직도 고대사에 머물러 있어서 중세로조차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식민사관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해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세계사적 보편성 범위 안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조선의 역사가 이미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 들어서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였기 때문에 식민사관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정체성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었죠. 한편 식민사관에 맞서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태도 중에는 이른바 실증주의 역사관을 추구하고 있었던 진단학회라고 하는 역사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창덕궁 길 건너편에 있는 이곳에서
이병도, 손진태 선생이 중심이 된 진단학회는 역사 서술에 있어서 역사가의 주관적인 서술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서술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실증주의적 역사관에 기초한 그러한 역사 연구 활동을 본격화해 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실증주의적 역사관은 원칙적으로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역사가의 주관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 서술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실증주의적 역사관은 당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우리 민족의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학문적 연구에만 집착하면서 실제로 우리 민족 독립운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오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 혹은 청구학회와 같은 식민사관을 연구했던 단체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역사적 근거들을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근거라고 판단했던 진단학회가 조선사 편수회나 혹은 청구학회에서 주장했던 바를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옹호한 사실까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우리 민족 독립운동에 기여하는 역사 연구 활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 진단학회 소속이었던 이병도, 손진태, 신석호 선생 같은 분들이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사관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선사 편수회나 청구학회에 참여하여 함께 연구하는 그러한 활동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930년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였던 민족문화 소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주의 계열이 보다 더 집중했던 계급운동, 즉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조선인 농민의 상당수는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우리 농민들이 이른바 증산에 필요한 수리조합비, 그리고 종자 비용, 그리고 비료대금과 같은 각종 증산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농민들의 삶은 정말 보다 더 본격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이때 조선인 소작농들은 전체 생산량의 50%, 심지어는 80에서 90%까지 소작료로 징수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데다가 심지어 그 소작권마저도 기한부 계약에 의해서 대단히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920년대에 우리의 소작농들은 소작인 조합을 결성하고 소작료의 인하, 그리고 소작권의 이전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농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1920년대의 농민운동으로서는 1923년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암태도 소작제의가 있었습니다. 무려 1년간이나 암태도의 농민들은 당시에 암태도의 지주들과 일제의 경찰에 맞서 소작료 인하 투쟁을 벌여나갔고, 그 결과 소작료 인하에 큰 성과물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이때 90%나 되는 엄청난 소작료를 걷어갔던 악질 지주들이 일본인 지주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인 지주들이었죠. 도대체 조선의 농민들은 지주들과 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인과 싸워야 되는 건가요?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인이든 일본이든 관계없이 지주라고 하는 계급 자체가 결국은 소작농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에 싸워야 된다? 지주 계급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급적 이해관계를 보다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1920년대 후반이 되자 농민들의 계급의식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작인 조합은 농민조합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7년 조선 농민총동맹이 결성됨으로써 보다 더 조직적인 농민투쟁을 본격화해 나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일제는 보다 더 강력한 탄압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회사량이 폐지되었던 1920년대에 이르게 되면 일본 자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만들어졌고요.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공장에 고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노동자에 비하여 절반도 안 되는 심각한 저임금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의 단축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요구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1920년대 보다도 확대되고 있었던 사회주의 사상과 연계되어 많은 노동조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도중 1924년 전국 노농총동맹이 결성되는가 하면 더 나아가 1927년에는 전국 농민총동맹, 전국 노동총동맹과 같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책임지는 각각 보다 더 전문적인 계급투쟁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운동은 보다 더 확대돼 나갔던 것이죠. 그러하던 도중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발생합니다. 일본인 감독관에 의한 조선인 노동자 구타 사건, 일본인 감독관이 조선인 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을 계기로 해서 원산 지역의 노동자 3천여 명이 무려 4개월간에 걸쳐서 총파업을 벌여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 멀리 있는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노동자들이 격려 전문을 보내오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식민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의 부두 노동자들이 같은 동조 파업을 벌임으로써 국제적인 연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국제적인 연대의 모습도 확인시켜준 총파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경찰과 기업주에 의한 대단히 강력한 탄압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1931년) 신간의 해소 이후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보다 더 강력한 계급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요. 1930년대에 들어 농민운동은 사회주의와 보다 더 강력하게 결합하면서 이른바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1920년대에 소장료 인하, 소작권 이전 반대와 같은 경제적 요구를 했던 것에 비해서 1930년대의 농민들은 동척의 폐지, 식민지 지주제의 반대, 그리고 토지의 분배와 같은 보다 더 강력한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보다 더 정치적인 구호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농민운동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개되자 당시 조선총독부는 1932년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는데요. 춘궁의 퇴치, 즉 보릿고개를 쉽게 넘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력갱생, 스스로 노력하여 삶을 개선하겠다 라고 하는 자력갱생을 명분으로 하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자력갱생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당시 농민들의 삶이 어려웠던 이유가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따라서 자력갱생,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삶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당시 농민들의 어려운 삶의 처지를 마치 누구한테 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조선의 농민들한테 원이 있는 것처럼 그 원인을 뒤집어 씌웠던 거죠. 어찌됐건 이런 농촌진흥운동에도 불구하고 농민운동은 대단히 가열차게 보다 더 확대돼 나가게 되는데 1934년에 이르러서 조선총독부는 조선농지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조선의 농지에서 소작료를 제한하는 그런 법령을 둠으로써 농민들을 달래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처참한 삶을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1920년대 노동운동에서 주로 임금의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과 같은 경제적인 요구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1930년대 사회주의 세력과 강력하게 결합한 혁명적 노동조합에서는 일제의 타도, 토지를 농민에게 그리고 공장을 노동자에게와 같은 체제의 변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정치적 요구를 거는 이른바 항일 민족 독립운동으로서의 성격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당시 노동조합 운동을 보다 더 강력하게 탄압을 하였고,
노동조합 운동은 합법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합법적 형태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1931년 신간의 해소 이후에 민족주의 세력은 민족문화에 대한 수호운동으로, 사회주의 세력은 혁명적 농민조합과 혁명적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계급운동으로 그 역량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른바 전시체제가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민족운동의 전개의 모습을 거의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7년 중일전쟁 이후가 되면 일본에 의한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 민족운동은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민족운동, 즉 항일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했던 다양한 민족 독립운동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방학 중에 해외로 출장을 갔다 왔을지도 모르는데 다음 영상 우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해극이 아니라 체력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길이다.